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우려했던 대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연일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법적 대응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전 의원들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또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사건을 즉각 배당을 하고 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해체, 해산이 우리 전국,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패널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예. 금요일, 토요일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금 방금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63.8%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매우 찬성, 또 대체로 찬성 이렇게 이제 선택지들을 4개를 주거든요. 찬성을 묶어서 나오는데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이 4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적 정서에 의하면 대체로 찬성하거나 또는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통상의 질문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극단적인 답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매우 찬성이 가장 높은 응답, 절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결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도 매우 강한 의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지금 조사 결과에서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론조사 6대2 정도의 비율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를 좀 봤을 때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야권 성향층,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봤을 때 41.4%가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도 상당 부분이 어쨌든 이 해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야권 입장에서도 지금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헌재 결정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론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저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가장 궁금한 거는 새로운 정당, 비슷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똑같은 명칭의 정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쓸 수 있죠. 뭐 신통합진보당 아니면 자유진보당 통합 이렇게 이름 바꾸만 쓸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궁금한 게 똑같은 당명을 쓰지 못한다는 게 통합진보당만 못 쓴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당법상으로 보면 똑같은 당명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영원히 쓸 수가 없고요. 통합자유당이라든지 평화진보당, 지금 보시다시피 통합진보자유당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통합진보가 들어간 단어는 괜찮군요. 똑같은 것만 못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조항이 자체가 그래서 또 헌재 결정이 이제 위헌이 나면 이 똑같은 정강 강령이나 정책 비슷한 강령 정책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한을 받지만 당명에 대해서는 같은 것만 아니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합진보자유당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선거에 임할지 아니면은 시민사회 단체 수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상황을 보고 변화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인데 당분간은 어떻게 진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은? 일단 통진당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의사 표명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4월 그 재보궐선거에 다시 참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진보 정치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계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현실적으로 봐서 과연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겠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이제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이 공식적인 지하당 수준에서 제도권으로 나오게 된 그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른바
어떤 뭐 오작교의 역할 비슷하게 한 셈으로 봐야죠. 즉 연결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능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 지지했던 그 어떤 지지자들도 사실은 이제 그 숨은 목조가 실체를 알고 난 상태에서 과연 이제 득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제 핵심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리포트에서 어떤 그 설문조사 결과를 그 봤듯이 사실 6대 2의 비율, 더군다나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8대 1의 그 비율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뭐 진보와 보수의 뭐 이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그 사회 전체의 그 안정성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어떤 이제 관심과 집중도가 그대로 뭐 표현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핵심 사항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그 통진당의 여러 가지 이념, 목적 못지않게 실제적인 그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그 최대 위협적인 폭력적인 성향들이 보였던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마 국민이 느낄 때는 전쟁이라든가 그 유사시에 국가 기본 시설을 공격을 하겠다, 타격을 하겠다. 또 그 통신망을 그 와해시키겠다. 또 기름이 모여 있는 평택 지역을 공격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그야말로 어떤 폭력 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민주 체계를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6대 2의 그 비율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 4월 달에 그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것은 별로 뭐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지금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10만 명입니다. 진성당원 그게 뭐 투표도 그 당비도 이제 열성적으로 내는 분들이 이제 3만 명이니까 이것이 비록 이제 새누리당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그 규모 자체는 적지만 당세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제일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당원이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해산되긴 했습니다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에 후보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창당을 하느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의원직이 있었던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서 기본적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반발하던 것, 비판하던 것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니까 창당과 관계없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그 해당 지역들이 통합진보당 당선이 상당히 강한 지역들입니다. 야권 성향이 강하죠. 관악이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은 다가오는 이제 보궐선거에 후보들 출마를 시키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어쨌든 창당 과정을 뭐 대체 정당이든 우회 정당이든 강령이라든가 당원 당규 이런 것들만 다소가 좀 변경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시도를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분석으로는 지금 당장은 창당할 가능성은 적고 4월 보궐선거에서 비례대표가 됐던 지역구를 잃었던 저 3명이 출마를 해갖고 일단 당선이 되거나 당선을 노린 다음에 창당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 저 이상규 의원이나 저 김미 의원이 있었던 관악을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사에서 다 분석을 했지만은 야권 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또 광주, 서울 통합진보당 500여 의원도 있었던 곳이고요. 자 그런데요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전체 득표를 봤더니 한 220만 표 되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220만 표 정도의 득표를 얻기 힘들다라는 게 분석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10.3%의 득표를 얻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20만 표 정도를 획득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그래서 1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7명은 지역구, 6명은 이제 비례인데요. 통합 당시에 이제 야당이 제1야당이 통합민주당이 16곳을 양보를 해줬어요 지역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7곳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 틀에서 사실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득표율이 2%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해산 결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재보궐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이럴 때 통합진보당이 당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후보들 냈을 때 그 위력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내년에 사실은 큰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역 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한때 야권 연대를 줄기차게 시도를 했고 성사를 시켰던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향후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어떤 정치권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역할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를 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그 통합진보당이 이제
기성 정당으로 들어올 수 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예. 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 결정을 뭐 받은 이상 예. 일단은 선을 긋고 있고 예. 정당 해산은 잘못됐다 하지만 예. 그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재보궐선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으면 뭐 승산이 아마 있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노선을 택해서 새누리당한테 한 곳이라도 많이 뺏기게 된다면 막 크나큰 타격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센터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통진당이 얻은 그 득표 비율이 그야말로 그 통진당 그 자력의 노력에 의한 득표 비율이냐 이것은 아닌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새누리당의 어떤 반대파가 모여서 사실은 그 득표율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경우에도 우리 그 유권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 통진당의 만약에 그 잔류 의원들이 다시 이제 입후보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애국가를 부를 것인지 등을 이제 포함한 또 그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명명백백한 요구 사항과 확인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 부분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통진당에 대한 어떤 그 지지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1%에서부터 이제 5%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그 지원 어떤 그 유효 득표 세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욕심 때문에 지금 같은 것이 이른바 소위 어떤 그 숙주론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뭡니까? 종북 숙주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원죄를 그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어떤 대표가 되든 또는 누가 입후보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뭐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정치 결사 자유에 지금 심각한 침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계가 없다. 또 이른바 절연론까지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좀 명확한 어떤 주의 주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당연히 그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들 4월 보궐선거에 어디든 일단은 나간다고 봐야겠군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그 국회의원 상실 여부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명 의원은 헌법재판소 효력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지금 넣은 상태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도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고 이럴 수는 형사 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법원에 다시 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법원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 뭐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허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헌정 초유의 일이고 사실은 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위헌정당 해산 관련된 법은 정당법에 2가지 조항밖에 없습니다. 해산해가지고 똑같은 명칭 못 쓰고 유사한 정책 강령 못 쓴다. 그 정도밖에 없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옛날 60년도에 만들어 놓고 쓰질 않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그 헌법에 없던 의원직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구 그냥 지방자치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선거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상실시킨 마당에 비례직, 비례직의 지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상실시키고 다른 그 사람들은 이제 무소속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것도 사실은 헌재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른바 어떤 헌법 해석 기관의 최고 기관의 결정 자체를 그것을 부인하고 지방 법원 등에 다시 그 뜻을 묻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맞지가 이제 않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일단은 그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기능의 기본적 취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정당을 해산했으면 그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자체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되어야 이 해산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굳이 정당 해산 제도를 갖는 의미 자체가 이제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여부는 우리가 모든 어떤 사회 현상과 정치 현상을 법으로 다 이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법의 해석 기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부
학자에서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사법 기능 못지않게 사실은 입법 기능도 사실상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통진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처음부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면서 예상된 2라운드입니다. 실제로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 당연히 반발할 수 있고 다시 법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정리가 되고 입법화가 되면 이제부터는 딱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죠. 이게 보면 정당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통합진보당이 다시 대체정당을 만드느냐의 문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당법 40조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강령이나 정책이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령하고 이런 것을 좀 바꿔가지고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때 그 주요한 인물들이 다시 정당의 주요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했던 주요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도 세력 활동이 이제 위헌적이었고 이것이 당의 활동에 기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주요한 인물들이 실제로 그것과 연관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직에 있었던 의원들이 주요한 인물이 되어서 다시 정당의 주요한 지도 그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법적 문제가 여전히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희 전 대표가 됐거나 아니면 이석기 전 의원이 자신이 주도를 해서 신통합 진보당을 만든 다음에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다.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정당 설립하는 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하면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정희 대표라든지 전 대표죠.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예컨대 다시 모아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정강이나 이런 걸 싹 다 바꾼 다음에 변경을 시킨 다음에 새롭게 창당을 해가지고 요건만 맞으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당선이 돼서 대표가 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등록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등록 심의 절차 좀 까다롭게 할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문의만 이제 바뀐 거고 내용은 똑같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정당 해산 제도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거고요. 이것이 비근한 사례가 되는 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입찰 경쟁에 있어갖고 입찰이 부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부정당 제한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바꿔놓고 실제로는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 그 실질적 내용이 그대로 존속됐는가 이것을 이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그 최고 헌법 기관이 판단한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그 실제 내용을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헌재 판결 끝나고 1라운드,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새로 창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헌재로 가고 이러면 이게 다음 선거, 총선, 대선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저는 행정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당 설립은 완전 자유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돼. 5개 이상의 몇 명 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딱 등록을 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걸 수가 있고 그 요건들은 많죠. 우리 정당 다 바뀌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한 명만 그대로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해서 재판을 충분히 걸 수 있고 그러면 2라운드, 3라운드 다음 선거까지 계속 그런 게 그러면 법무부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 통합진보당이나 출신들이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입법이 사실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집회도 하고 집회도 사실은 지금 해산된 정당의 목적에 관련된 집회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그걸 할 때만 되는 거지 해산을 규탄하는 집회는 사실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집회도 하게 되고 보궐선거도 참석하게 되고 창당도 하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이름만 없어진 거지 활동에는 크게 제약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궁금한 거는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진보 정치의 위기다. 진보 세력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고민이 하나, 궁금증이 나오는 거는 이 통합진보당이 진보 진영, 진보 세력의 정신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진보 정치의 위기다라는 평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이제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이 진보 정당이 또는 진보 정치 세력이 존재감을 부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복지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도 얘기가 되면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도 이 이슈들을 흡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이고 차별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서 이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다른 정당이 다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당 정책만 보면 사실은 보수인지 진보니 구별하기 힘들고 요즘에 힘든 표만 된다면 당선 가능성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북 논란이 사실 거기에 가미가 되면서 사실 진보 정당들이 고소 진보 정당들이 존재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최근 몇 년간 이루어져 왔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진보 정당이 새롭게 노동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관성을 보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간다면 어쨌든 진보 정당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정치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 말씀은 이제 진보에서 종북을 내놓기 때문에 진보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뭐 제도적 어떤 이번에 어떤 결과물 자체가 그 종북과 그 진보를 나름대로 이제 그 분리를 하고 선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데 이 가짜 기름을 이제 그 섞어서 이제 기름을 판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구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드는데요. 아까 이제 앵커님이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통진당이 그 진보 정치 얼만큼 공헌을 했느냐. 근데 진보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그 김일성 주체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선군주의에 더 많은 방점을 찍었지. 정말 어떤 그 서민 대중의 이를테면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뭐 예를 들면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라든가 노동구조의 뭐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생활상의 그 진보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어떤 무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제도권 내에서 정말 그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무싹둘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터와 어떤 맥락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통진당 기존 그 의원들 자체도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 그대로 뭐 놓여진 셈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뭐 경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국가 제도권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국가가 다시 회수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세금으로 이루어진 뭐 세비라든가 또는 정당 보조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력 자체를 그것은 논리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그 민주 세력에 대한 위협을 주는데 그것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상당한 강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게 어쩌면 이 진보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는 그래도 해산 결정 반대하고 있고 40% 정도가 부동층이거든요.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진보에 대한 뭐 지금 종북 패러다임 말고 다른 걸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양극화 해소 이런 걸로 간다면 진보가 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센터장님은 지금 정치권의 구도를 봤을 때 보수와 진보가 균형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전국 현실에서는 이 사실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양당 체제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야당 대표가 뭐 대기업의 취업 청탁을 한다는 이런 사건도 있었을 보듯이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적인 그 균열, 사회 균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당 제도가. 그래서 새롭게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이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다당제가 됐을 때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남북 대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보수에 가깝냐 진보에 가깝냐 조사를 하게 되면 보수에 가깝다는 의견이 한 40% 나오는데 요즘에는 진보에 가깝다는 의견은 30%가 안 나와요. 예전에는 4대4 정도의 비슷한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라든가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 이것이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인데
그런 종북의 고리들을 좀 끊어지게 된다면 실제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서의 진보와 보수, 복지라든가 노동, 뭐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진보와 보수 간의 균형이 다시금 맞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가게 되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당도 출현하면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 가르는 그런 균형적인 정당들, 좀 더 다당제가 나타나는 것도 지금 현재 양당제의 폐해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예, 저는 그 삶의 방식이 그 새로운 형태로 지금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뭐 이종표의 그 제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렇게 이념 논쟁보다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인구 어떤 그 계층도 변화되고 있죠. 소위 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정당은 소위 말해서 어떤 60대 이상의 삶에 대한 많은 방점을 찍는 이러한 정책 목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나홀로 혼자 사는 일가구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윤활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강과 정책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말이죠. 그와 같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새로운 스펙트럼을 제시해주는 다당제의 뭐 출현도 상당히 그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